이 아이를 당장 한양으로 데려가거라.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주좌 앞에 무릎 꿇은 것은 때 묻은 옷을 걸친 8살 아이 하나. 내 아비가 누구냐? 모릅니다, 전하. 그럼 어미는? 모릅니다, 전하. 그럼 너는 대체 누구냐?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 임금이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편전 아니 숨을 죽였습니다. 신하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운 사람은 고을에서 제일 맞아 죽기 딱 알맞다는 망난이었습니다. 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남원 땅에 돌쇠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2, 키는 6자가 넘고 어깨는 소 한 마리는 거뜬히 들 것 같았습니다. 허벅지는 웬만한 사내 허리만큼 굵었고 주먹은 밥 공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큰 몸뚱이로 하는 일이라고는 아침부터 술을 퍼마시고 장터를 어슬렁거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돌쇠의 집은 남원 읍내 외진 골목 맨 끝에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토담집이었습니다. 지붕에는 이끼가 끼고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했습니다. 담벼락에는 금이 가 있었고 문짝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부뚜막에는 먼지가 쌓여 언제 불을 떼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깨진 항아리 두어 개가 나뒹굴었습니다. 이른 봄이었습니다. 산자락에 진달래꽃이 막 피어나던 어느 아침. 돌쇠는 오늘도 비틀거리며 남원 장터로 향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마신 술이 아직 덜 깬 모양이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다 안악 하나와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안악이 들고 있던 보따리가 떨어졌습니다. 돌쇠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안악은 등 뒤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쯧쯧. 저 양반은 오늘도 저러네. 돌쇠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익숙한 소리였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멀리했습니다. 저 놈은 부모도 없고 처자식도 없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 하루 종일 술만 마시고 행패나 부리는 것을. 사람이 저렇게 살면 쓰나. 쯧쯧. 돌쇠 본인도 딱히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장터로 나가 막걸리 한 사발을 마셨습니다. 거나하게 취하면 아무 데나 쓰러져 잠을 잤습니다. 그게 그의 하루였고 그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가을이 와도 겨울이 와도 돌쇠의 하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터 어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평소에 돌쇠가 드나들던 주막집 앞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루한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했습니다. 마치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등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노인은 돌쇠를 보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이보게 거기 서보게나. 돌쇠는 멈칫했습니다. 노인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쇠를 보면 고개를 돌리거나 걸음을 빨리 했으니까요. 뭐요, 영감.
자네 손 좀 보세. 손금을 보겠네. 돌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같은 놈 손금을 봐서 뭘 하게요. 볼 것도 없이 뻔하지 않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놈이라고 나올 텐데요. 그러나 노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꼬부라진 손가락으로 돌쇠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이리 내보게. 돌쇠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차피 오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술이나 한 사발 마시기 전에 잠깐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었습니다. 노인은 돌쇠의 손바닥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혀를 찼습니다. 뭐가요? 자네 손금에 귀한 자식선이 있네. 돌쇠는 픽 웃었습니다. 영감, 헛소리도 정도껏 하시오. 저한테 무슨 자식이요? 저 자식도 없는 놈한테. 자식이란 것은 꼭 낳아야만 자식이 아닐세.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인연으로 맺어지는 자식도 있는 법이야.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사람이 끊을 수 없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곧 알게 될 것이네. 단, 한 가지만 기억하게. 노인은 돌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깊던지 돌쇠는 잠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일세. 하늘은 다 보고 있느니라. 돌쇠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노인에게 건성으로 고개를 까닥이고는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을 시켰습니다. 쭉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잊었습니다. 적어도 그날만큼은. 남원 장터는 사흘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온 고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채소 장수, 포목 장수, 옹기 장수, 엿 장수, 생선 장수의 비린내와 떡 장수의 구수한 냄새가 뒤엉켰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와 어른들 흥정소리가 왁자하게 울렸습니다. 장터는 언제나 살아있는 것처럼 북적였습니다. 돌쇠는 그 장터의 터줏대감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이 서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술 한 사발로 시작해 서너 사발을 비우고 흥이 오르면 목청을 높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싸움을 걸었습니다. 장사꾼들은 돌쇠가 나타나면 긴장했습니다. 또 왔네, 저 망나니. 오늘은 제발 조용히 가기만 해라. 가게 앞에 오기만 해봐. 내쫓아버린다. 포목 장수 최서방은 돌쇠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년에 돌쇠가 취해서 포목 더미를 넘어뜨리는 바람에 비단 두 필이 진흙탕에 처박혔거든요. 물론 돌쇠는 변상하지 않았습니다. 변상할 돈이 없었으니까요. 국밥집 주인 복내 아주머니만이 돌쇠에게 그나마 너그러웠습니다. 돌쇠야, 오늘은 제발 술 줄여라. 어제도 취해서 길바닥에 자빠졌다며. 아주머니가 무슨 상관이요? 상관이 있지. 당신이 저기서 자빠지면 내 가게 앞이 지저분하잖아. 그래도 복내 아주머니는 가끔 돌쇠에게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먹어라. 그 몸에 술만 들어가면 어디 버티겠어. 돌쇠는 그 국밥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그 말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돌쇠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돌쇠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남원 고을에서 제법 이름난 대장장이었지요. 아버지는 엄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돌쇠가 어릴 때 무릎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돌쇠야,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뭔지 아냐? 모르겠는데요. 죄가 아니야. 금도 아니야. 사람 마음이야. 사람 마음이 제일 무겁고 또 제일 귀한 거야. 어머니는 손이 거칠었지만 눈이 따뜻했습니다. 밥상을 차리면서도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습니다. 돌쇠는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돌쇠가 16살 되던 해, 역병이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사흘을 앓더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돌쇠는 보름 사이에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무덤을 만들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던 날, 돌쇠는 텅 빈 부뚜막 앞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후 돌쇠는 혼자였습니다. 대장간을 이어받으려 했지만 배운 것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저것 일을 해봤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머슴살이도 해보았고 장사도 해보았고 막노동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혼자인 젊은이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6년이 지나는 동안 그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술이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취하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부모 생각도, 외로운 생각도,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모두 막걸리 한 사발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런 돌쇠에게 딱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약한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어린아이나 노인이 힘센 자에게 치이는 것을 보면 돌쇠는 달려들어 그 힘센 자를 혼내주었습니다. 그건 취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해 여름, 장터 한쪽에서 건달 하나가 떡장수 할머니의 떡판을 발로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상값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돌쇠는 그 건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놈,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이게 뭐야? 너는 누구냐? 저 할머니한테 사과해. 뭐, 이 망나니 놈이 감히.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건달은 돌쇠의 주먹에 코뼈가 부러져 울며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만큼은 인정했습니다. 망나니긴 해도 나쁜 망나니는 아니요. 속은 썩지 않았다니까. 그것이 돌쇠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 장이 서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돌쇠는 막걸리 2사발을 비우고 장터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등을 두드렸습니다. 졸음이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귀퉁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가느다랗고 작은 그러나 꽤 또렷한 소리였습니다. 돌쇠는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장터 구석 거름더미 쪽에서 났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거름더미 옆이었습니다. 파리가 들끓고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더러운 자리에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보았습니다. 아기가 맞았습니다. 강보는 낡고 해졌지만 그런대로 포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감쌌다는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왜 여기 버려졌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돌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이상했습니다. 갓난아기의 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돌쇠의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별처럼 반짝이는 눈이었습니다. 돌쇠는 순간 술이 깨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기를 버리고 간 사람이 있나 싶어서요.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일에 바빠 걸음더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그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본 사람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쭈그리고 앉아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가야, 너 대체 어디서 온 거냐? 아기는 대답 대신 조그만 손을 뻗어 돌쇠의 굵은 손가락을 쥐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돌쇠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6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갈 데가 없구나. 그렇지. 아기는 돌쇠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돌쇠는 장터를 돌며 아기를 버린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채소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포목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못 봤다고 했습니다. 주막 주인 복내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벽부터 저기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도 주인을 못 봤어요. 아무래도 어젯밤에 몰래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돌쇠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기를 관아에 맡겨야 하나. 그러나 관아에 맡겨봤자 어떻게 될지는 뻔했습니다. 종으로 팔리거나 굶어 죽거나. 돌쇠는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장터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 망나니 돌쇠가 아기를 데려갔대. 정신 나간 거 아냐? 제 한 몸도 건사 못하는 놈이 이 아기를? 그러나 돌쇠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기를 눕혀놓고 그 눈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주막 주인 복내 아주머니가 돌쇠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제 장터에서 돌쇠가 아기를 안고 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같이 일어나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돌쇠가 아기를 무릎에 올려놓고 멀뚱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데려온 거야요? 복내 아주머니는 기겁했습니다. 일단 키워보려고요. 키워봐요. 당신이 무슨 수로 아기를 키워요? 돌쇠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복내 아주머니는 팔짱을 끼고 돌쇠를 위아래로 바라보았습니다. 부뚜막에는 불 기운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막걸리 주전자 하나뿐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불도 변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 쌀이 있어요? 장작이 있어요? 아기 포대기가 있어요? 없습니다. 젖은요? 아기한테 먹일 젖이 있냐고요? 돌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내 아주머니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돌쇠 씨, 나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점만큼은 분명히 말할게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이 아기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겠어요? 하루 종일 술만 마시는 당신이? 그 말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잘 키울 수 있는지는. 그럼요. 그런데 이 아기는 제가 아니면 아무도 데려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복내 아주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관아에 맡기면 되잖아요. 관아에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종으로 팔리거나 그냥 굶어 죽지요. 아주머니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압니다. 제가 자격이 없다는 거. 술만 마시는 망나니가 아기를 키운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도요. 그런데 이 아이 눈을 보고 나니까 도저히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복내 아주머니는 아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기는 자고 있었습니다. 작고 고요한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도 무언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지는 아이였습니다. 이름은요? 이름은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지어줄까 합니다. 뭐로요? 돌쇠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별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밝게 살라고. 복내 아주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휴. 알겠어요. 내가 젖동량이라도 알아봐 줄게요. 대신 당신은 이제부터 술 줄여요. 알겠어요? 아기 앞에서 취해서 나자빠지면 내가 직접 찾아와서 뺨을 칠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긴. 이 망나니가. 복내 아주머니는 투덜거리면서도 그날로 아기 포대기와 쌀 한 뎃박을 들고 왔습니다. 이웃집 세댁에게 사정의 사흘에 한 번씩 젖을 먹이기로 했습니다. 강가에서 씻길 수 있도록 대야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돌쇠의 아비 노릇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 망나니가 아기를 데려왔대. 제 한 몸도 못 건사하는 놈이 아기를 키운다고? 그 아기가 불쌍하지. 저런 아비 밑에 자라면 뭐가 되겠어. 얼마 못 가 포기하고 버릴 거야. 두고 봐요. 술 먹고 아기 옆에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양을 줄였습니다. 아침에 한 사발 마시던 것을 사흘에 한 사발로 줄였습니다. 그것도 아기가 잠든 뒤에만 마셨습니다. 장터에 나가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날라주고 장작을 패주고 논두렁을 고쳐주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등이 땀으로 절었습니다. 그래도 아기 별이가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게 따뜻해졌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를 안고 있으면 세상에 이 아이 하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별이가 생긴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복내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돌쇠 씨, 솔직히 말해요. 지금이라도 아기를 잘 사는 집에 보내는 건 어때요? 저 건넌마을 윤진사 댁에서 아기를 구한다고 하던데. 거기 보내면 고이오식하고 잘할 텐데. 그 집은 자식이 없어서 정말 귀하게 키울 거예요. 돌쇠는 잠시 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별이는 포대기 안에서 돌쇠를 올려다보며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갓세 달이 지난 아기였지만 그 미소가 어찌나 밝던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자식입니다. 돌쇠 씨, 아주머니, 저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술도 완전히 끊겠습니다. 일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아이 굶기지 않겠습니다. 배울 것도 찾아주겠습니다. 제가 못 배운 것을 이 아이는 꼭 배우게 하겠습니다. 복내 아주머니는 돌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뭔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공허하고 흐릿하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믿어볼게요. 그날부터 돌쇠는 진짜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이 떨리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장터에서 짐꾼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저녁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별이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서툴고 음정도 맞지 않는 노래였지만 별이는 그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노래가 시작되면 방긋 웃으며 손발을 버둥거렸습니다. 복내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별이가 두 돌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장터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초립을 쓰고 낡은 도포를 걸친 노선비였습니다. 허리가 굽고 수염이 하얗게 샜습니다. 나이는 70이 넘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걸음걸이는 꼿꼿하고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바위처럼 겉은 낡아 보였지만 속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 노선비가 장터 한쪽에 자리를 폈습니다. 돗자리 위에 붓과 벼루를 놓고 글 가르쳐 드립니다 라는 쪽지를 붙여두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글을 배워서 뭐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 노인도 어디서 흘러온 사람이겠지. 돌쇠는 처음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짐을 나르다 쉬는 참에 노선비 옆을 지나쳤습니다. 그때 별이가 노선비의 붓을 가리키며 손을 뻗었습니다. 아버지, 저거. 아직 2살 배기 아이가 붓에 관심을 보이다니. 돌쇠는 피식 웃었습니다. 저건 붓이야. 글 쓰는 거. 적어 주세요. 주는 게 아니야. 저 할아버지 물건이야. 그런데 노선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별이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 노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별이도 노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치거나 낯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선비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무엇이오? 별이입니다. 부모는 제가 아비입니다. 노선비는 돌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별이를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눈을 가진 아이는 살면서 처음 보는구나. 돌쇠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선비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모르는 힘이 있다. 잘 키우시오. 이 아이는 훗날 큰일을 할 것입니다. 돌쇠는 그 말을 고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장터 짐꾼입니다. 이 아이도 그냥 제가 주워온 아이고요. 큰일이 다 뭡니까? 노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이 이 아이를 이곳에 보낸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오. 그 이유는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요. 그 후 노선비는 장터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별이와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2살 배기 아이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 싶었지만 별이는 노선비 곁에 앉으면 눈을 빛내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노선비는 천자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글자를 짚어 주었습니다. 이건 하늘천티엔이야. 따라 해봐. 하늘천. 이건 땅지디야. 땅지. 이건 가마솥부프야. 가마솥부. 별이는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면 어제 배운 것을 모두 기억했습니다. 그 다음 날 오면 그 전날 배운 것까지 기억했습니다. 이 아이는 한 번 보면 기억합니다. 한 번 들으면 압니다. 노선비는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아이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런 아이는 처음입니다. 노선비 백훈장은 그때부터 별이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저 이 아이의 눈빛이 좋아서라고 했습니다. 별이가 3살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발단은 이랬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별이를 등에 업고 장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기 아저씨. 돌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터에서 국밥을 먹고 있는 김서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새벽부터 바치를 하고 들어온 듯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왜? 저 아저씨 집에 불 나요. 돌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직 해도 중천인데 불이 무슨 불이야? 오늘 밤에요. 돌쇠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3살 배기 아이가 하는 말이니 장난삼아 한 소리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진짜로 불이 났습니다. 김서방의 집 부뚜막에서 불씨가 튀어 지붕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웃들이 빨리 발견해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붕 절반이 타버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돌쇠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다음 날 별이에게 물었습니다. 별아, 어제 그 아저씨 집에 불 날 거라고 했잖아. 어떻게 알았어? 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보였어요. 아저씨 머리 위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돌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리 위에 연기가? 네. 아버지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별이는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다. 저는 다 보이는데. 그 후로도 별이의 말은 계속 들어맞았습니다. 4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돼지를 팔러 온 박서방을 보더니 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저씨 오늘 돼지 다 팔 수 있어요. 근데 가운데 있는 큰 놈은 좀 늦게 팔려요. 그날 박서방은 가져온 돼지를 거의 다 팔았습니다. 가운데 있는 큰 돼지만 해가 기울 무렵에야 겨우 팔렸습니다. 이튿날에는 또 다른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할머니 오늘 집에 가다가 발을 다칠 것 같아요. 돌쇠는 그 할머니에게 달려가 발밑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의아해했지만 발걸음을 조심했고 결국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돌멩이가 하나 튀어나와 있었네. 그걸 밟았으면 넘어질 뻔했는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돌쇠네 아기가 앞이를 내다본다더라.
3살짜리 아이가 관상을 본다고?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야. 아니, 진짜야. 내가 두 눈으로 봤어. 그 애가 한 말이 다 맞았다고.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별이의 말이 10번, 20번 맞아 떨어지자 사람들은 슬금슬금 돌쇠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야, 우리 큰아들 이번 과거 시험에 붙을까? 그것 좀 물어봐 주게. 내 이번 달 장사가 잘 될지 아기한테 물어봐 줄 수 있어. 내 남편이 병이 나았는지 한번 봐줄 수 있을까? 돌쇠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아이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게 말이 됩니까? 좀 봐주게. 제발. 결국 돌쇠는 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별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친구 아들. 시험 붙어요. 그런데 3번째 문제에서 실수할 것 같아요. 그걸 조심하라고 해요. 그 말을 전해 들은 과거 준비생은 반신반의했지만 3번째 시험 문제를 특히 신경 써서 답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별이가 5살이 되자 소문은 고을 밖까지 퍼졌습니다. 인근 고을의 부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딸년 혼사 어떻게 될지 좀 봐주게. 내 땅에 묻어둔 항아리가 어딨는지 찾아줄 수 있나. 내 사업이 오래 잘 될지 한 번만 봐주게. 별이는 그들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혼사는 잘 될 거예요. 단, 상대방 집에 병이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세요. 항아리는 뒤뜰 감나무 아래 묻혀 있어요. 올해 장사는 봄까지는 잘 되고 여름부터 조심해야 해요. 신기하게도 그 말들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혼사는 성사되었습니다. 항아리는 감나무 아래서 나왔습니다. 그 상인은 봄에 큰 이익을 냈지만 여름에 홍수로 창고가 잠겼습니다. 어느 날은 고을 원님의 심부름꾼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깨서 신통한 아이가 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한번 보고 싶으시다 하십니다. 돌쇠는 긴장했습니다. 원님이라고 하면 고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별이를 데리고 관아에 갔습니다. 원님은 별이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관상을 봐. 그런 황당한 소리를 믿고 다 왔단 말인가. 어이없는 일이로다. 그러나 별이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뭐야. 별이는 조용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날이 어머님.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숨을 거두실 것 같습니다. 관아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원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소리를. 그때였습니다. 관아 밖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었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마님께서. 원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날 해가 지기 전 원님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관아 안팎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원님은 장례를 치른 뒤 별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표정도 달랐습니다. 아이야, 너는 대체 어떻게 이런 것을 아느냐? 별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보입니다. 날이. 무엇이 보인다는 것이냐? 사람마다 다른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의 색깔과 밝기를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날이 어머님 빛이 아주 약해져 있었습니다. 원님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잘 돌보도록 하라. 원님은 돌쇠에게 쌀 10말과 배 5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별이는 고을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별아, 이제 우리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겠는데. 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버지, 유명해지는 게 꼭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돌쇠는 그 말을 가볍게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이 됩니다. 별이가 6살이 되던 해 가을, 장터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둘이었습니다. 장터 귀퉁이에 서서 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불안했습니다. 복내 아주머니도 눈치를 챘습니다. 돌쇠 씨, 저 사람들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누가 보낸 사람들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이 조심시켜요. 아이가 너무 유명해지면 탐내는 사람이 생기는 법이에요. 귀한 것을 품으면 도둑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돌쇠는 그때부터 별이를 혼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항상 곁에 붙어 다녔습니다. 밤에는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은 옷사내 둘 중 하나가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를 우리 주인께 보여주시오. 사례는 후하게 하겠소. 누구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말할 수 없소. 돌쇠는 거절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자식입니다.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내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법입니다. 별이가 7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소문을 들은 어떤 대감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름은 김대감. 조정에서도 손꼽히는 세도가였습니다. 학문으로도 이름이 높고 인품으로도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심부름꾼은 돌쇠에게 편지를 전했습니다. 내용인즉슨 김대감의 아들이 2해 전부터 알 수 없는 병으로 앓고 있는데 이 고을에 신통한 아이가 병을 낫게 할 방법을 알 것 같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양으로 와주면 사례를 후이하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돌쇠는 별이에게 물었습니다. 별아, 한양에 가볼까? 아픈 아이를 도울 수 있대. 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요. 그 아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린다고? 아직 만난 적도 없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에요. 빨리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돌쇠와 별이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열흘 만에 닿은 한양은 남원과는 달랐습니다. 집들이 즐비하고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우마차 소리와 장사꾼 소리가 뒤섞여 귀가 울렸습니다. 별이는 눈을 반짝이며 이것저것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큰 기와집은 뭐예요? 대감댁이라고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빨리 걸어요? 한양 사람들은 다 바쁜 거야. 저 냄새는요? 시장 냄새야. 별이는 눈을 크게 뜨고 한양의 모든 것을 담으려는 듯 했습니다. 김대감 댁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만 해도
남원 장터만큼 넓었습니다. 정원에는 소나무와 연못이 있었고 하인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대감은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멀리서 수고하였소. 어서 들어오시게. 병석에 누워있는 아이는 10살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떠 있었고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2해째 이런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온갖 의원이 와보았지만 아무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별이는 아이 곁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말하거라. 이 아이는 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것을 보아서 마음이 다친 겁니다. 2해 전에 크게 놀랐던 일이 있지요? 대감은 눈이 커졌습니다. 어찌 그것을? 뒤뜰 우물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아직 이 아이 마음속에 박혀 있습니다. 아이가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감의 부인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2해 전에 뒤뜰에서 혼자 놀다가 쓰러진 뒤로 저렇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보았다고 했는데 어른들이 믿지 않았지요. 별이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보이거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그 우물에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본 건 사라졌어.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아이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옆에 있는 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고파. 대감 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고, 도련님이 말씀을 하셨어. 2해 만에. 대감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인은 그 자리에서 2 손을 모아 하늘에 절을 올렸습니다. 하인들도 서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대감은 돌쇠와 별이를 상석에 앉히고 성대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대들은 내 아들의 목숨을 구해 주었소. 진심으로 감사드리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시오. 돌쇠는 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그를 더 배우고 싶습니다. 대감은 잠시 놀란 표정이었다가 이내 크게 웃었습니다. 그를 배우고 싶다. 허허. 이 어린 나이에 돈도 음식도 아닌 그를 원하다니. 좋다. 내 한양 최고의 스승을 붙여주겠다. 그날 밤은 가장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봄밤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별이야,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16년 만에 세상이 환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별이의 소문은 한양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조정에는 무당이나 관상쟁이 같은 것을 철저히 배척하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성리학을 신봉하고 미신을 혐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자가 이 판서였습니다. 이 판서 이명준. 나이는 62. 조정에서 20년 넘게 관직을 지킨 노련한 인물이었습니다. 원칙을 중요시하고 말 한마디에도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작동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판서는 별이 이야기를 듣고 불편해했습니다. 요망한 것이로다.
어린아이로 하여금 귀신 같은 소리를 하게 하다니. 이런 것들이 나라를 어지럽힌다. 이 판서는 김대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를 당장 돌려보내시오. 조정에서 이런 요사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할 수는 없소. 김대감은 거절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을 살렸소. 내가 직접 돌보겠소. 이 아이는 미신을 파는 자가 아니오. 진정 비범한 능력을 가진 아이요. 이 판서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김대감, 후회하지 마시오. 이 판서는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소문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신복들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그 아이가 사기꾼이래. 다 꾸며낸 이야기래. 저 망나니 아비가 돈을 뜯어내려고 아이를 이용하는 거래. 원님도 속았다는 말이 있던데. 한양 나온 것도 돈 때문이래.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귀가 얇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신기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사기꾼이었던 거 아냐? 망나니 출신이라더니. 아이를 이용해 돈을 버는 거잖아. 김대감이 속은 거야. 돌쇠는 이 소문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별이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별이는 돌쇠의 환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별아, 저 사람들이 너를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 못하는 걸 보면 부정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돌쇠는 그 말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판서가 한 일은 더 교활했습니다. 관아에 사람을 보내 돌쇠의 신원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이 판서의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돌쇠, 행패 이력 다수, 음주 소란 수십 건, 정식 직업 없음, 아이의 출생 불명. 이 판서는 이것을 들고 조정에 나섰습니다. 전하, 한양에 요망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원 불명의 아이가 귀신 같은 말을 하고 다니며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자는 술주정뱅이에 전과가 있는 망나니입니다. 이 자들을 당장 한양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임금은 말이 없었습니다. 전하, 더 알아보도록 하라. 임금은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이 판서는 불만이었지만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판서의 세 번째 수는 가장 잔인했습니다. 그는 건달 셋을 고용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너라. 조용히. 건달들은 돈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밤이었습니다. 돌쇠와 별이가 김대감대 켕낭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희미한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이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별이. 돌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셋이 별이를 안고 담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별이는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그 사내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 눈이 돌쇠와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돌쇠의 전신으로 불이 솟았습니다. 이놈들.
돌쇠는 달려들었습니다. 건달 셋과 돌쇠 하나. 그러나 돌쇠는 장터에서 수십 년을 주먹질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식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건달 하나가 주먹 한 방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둘째가 발길질을 했지만 돌쇠는 그 발을 잡고 내던졌습니다. 그러나 셋째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이 망나니 놈이. 칼이 돌쇠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신음을 삼키며 사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겨루기를 하다 결국 사내가 칼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별이를 아는 사내가 담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별이. 돌쇠는 옆구리에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르고 담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담 너머에서 말발굽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돌쇠는 담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피가 묻어났습니다. 별이. 김대감 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빛이 켜지고 하인들이 이리저리 뛰었습니다. 돌쇠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물었지만 돌쇠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별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품에 안아 데려온 아이. 날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잠을 재워준 아이. 서툰 노래를 들으며 방긋 웃어주던 아이. 술 냄새 나는 자신을 그래도 아버지라고 불러준 아이. 없어졌습니다. 김대감은 즉시 관아에 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서 쪽 사람들이 관아를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소. 어두운 밤에 누가 다녀갔는지 어찌 알겠소. 그 아이 납치라는 증거가 있소. 혹시 스스로 도망간 것 아니오? 돌쇠는 혼자 한양거리를 뒤졌습니다. 옆구리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골목골목을 뒤졌습니다. 주막마다 들렸습니다. 행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검은 옷 입은 사내들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 못 보셨습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흘을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밤, 돌쇠는 한강변에 주저앉았습니다. 강물이 검게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술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술집에 들어갈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상처에서 열이 났습니다. 온 몸이 떨렸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별이를 데려온 것이 잘못이었을까? 이 좁은 고을에서 그냥 조용히 살았더라면, 소문이 나지 않았더라면, 한양에 오지 않았더라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눈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멈추었습니다. 돌쇠는 눈을 감고 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깊고 맑은 눈. 그 눈이 가만히 돌쇠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노선비 백훈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돌쇠는 한강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먼 데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새벽동이 틀 무렵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선비였습니다. 백훈장이었습니다. 남원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반가웠습니다. 선생님? 노선비는 돌쇠 곁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위로 새벽 안개가 낮게 깔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소식을 들었네. 별이가 없어졌습니다. 알고 있네.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한양에 데려온 것이 잘못이었습니까? 제가 더 잘 지켰어야 했는데. 노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세상에는 빛이 강할수록 그것을 탐내는 자가 생기는 법이지. 그건 별이가 잘못한 것도 자네가 잘못한 것도 아닐세. 그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야. 돌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 한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선비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강바람이 수염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네, 내가 처음 별이를 보던 날 한 말 기억하나?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은 다 보고 있다고. 맞네. 그게 지금 이 상황과 무슨 상관입니까? 자네는 별이에게 무엇을 주었나? 돌쇠는 멈칫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망나니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밥이나 먹이고 잠이나 재우고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못했습니다. 이 고을 저 고을 끌고 다녔습니다. 위험에 빠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뿐인가? 자네는 별이에게 아버지를 주었네. 세상이 버린 아이에게 가족을 주었지.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야.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벼슬로도 얻을 수 없는 것. 돌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것을 다 보고 있었네. 노선비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오래 간직했는지 비단이 발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게. 돌쇠는 주머니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패옥이 하나 있었습니다. 옥으로 만든 작은 폐물이었는데 맑고 투명한 빛을 발했습니다. 한 면에는 학이 새겨져 있었고 반대면에는 작은 글자가 빽빽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를 몰랐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별이가 태어날 때 강보 안에 있던 것이네. 돌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별이를 주울 때 강보 안에는 아무것도 자네가 보지 못한 것일 뿐이야. 강보 깊숙이 쌓여 있었거든. 내가 그날 자네 뒤를 따라갔다가 발견했지. 그럼 선생님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까? 이 패옥을 왜 진작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노선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때가 되기를 기다렸네. 이 패옥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야. 대체 이 패옥이 무엇이기에? 김 대감을 찾아가게.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게. 대감은 알 것이네. 대감이 안다고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야. 노선비는 일어섰습니다. 돌쇠는 붙잡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선비는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패옥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옥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검은 하늘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빛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돌쇠는 곧바로 김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대감은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방에 나와 있었습니다. 별이 때문에 잠을 못 이룬 듯 눈이 벌개져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식은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이것을 보아주십시오. 대감은 폐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굳었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났소? 별이가 처음 강보에 쌓여 있을 때 함께 있던 것이라 합니다. 노선비가 보관하고 있다가 제게 주었습니다. 대감은 폐옥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한 면을 보고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 아시오? 모릅니다. 제가 주울 때 갓난 아기였습니다. 봄이었습니다. 7년 전. 어느 달이요? 4월이었습니다. 대감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한참 후에야 눈을 떴습니다. 돌쇠 씨, 내가 직접 움직이겠소. 이 아이를 반드시 찾겠소. 대감마님, 저 폐옥이 대체 무엇입니까? 대감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궁에서 나온 것이요. 그 한마디에 돌쇠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궁이라 하시면 왕궁 말씀이십니까? 대감은 대답 대신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입궐해야겠소. 김 대감은 즉시 입궐했습니다. 편전에 들어서자 임금이 홀로 서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시각에 무슨 일이오, 대감? 대감은 고개를 숙이고 폐옥을 내밀었습니다. 전하, 이것을 보아주십시오. 임금이 폐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임금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서책을 덮었습니다. 천천히 폐옥을 들어 빛에 비추었습니다. 맑은 옥빛이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났느냐? 전하, 소신이 아를 말씀이 있습니다. 김 대감은 별이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뢰었습니다. 남원 장터에서 버려진 아기로 발견된 것. 망나니 돌쇠가 7년간 키운 것. 비범한 능력으로 고을 사람들의 앞날을 마친 것. 대감 아들의 병을 고친 것. 그리고 이 판서 일당에게 납치된 것까지. 임금은 듣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감이 말했습니다. 이 폐옥의 뒷면에 새겨진 글자를 보시옵소서. 전하, 임금은 폐옥을 뒤집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아이, 때가 되면 돌아오리라. 임금의 눈이 오래도록 그 글자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당장 찾아라. 전하, 이 판서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옵니다. 임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판서를? 예, 전하. 그 사람을 데려오라. 편전 안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 포도청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이 판서 집이 먼저 포위되었습니다. 이 판서는 이른 아침 자신의 집이 포도청에 둘러싸인 것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당장 비켜요. 이명준 판서께서는 임금 전하의 명을 받아 동행하셔야 합니다. 이 판서가 고용한 건달들이 제일 먼저 잡혔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신문 앞에 금세 입을 열었습니다.
이 판서 대감께서 시켰습니다. 어린아이를 납치하여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판서의 집이 수색당했습니다. 별이는 이 판서 집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을 때 별이는 창고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에서 그저 눈을 감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나졸이 물었습니다. 아이야, 괜찮으냐? 다친 데는 없느냐? 별이는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응, 아직. 곧 오실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돌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별이는 그제야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 돌쇠가 달려와 별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옆구리 상처에서 통증이 왔습니다. 전신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별아, 미안하다. 미안해. 아버지가 지키지 못했다. 아버지가 올 거라고 알았어요. 무서웠지만 기다렸어요. 돌쇠는 그 말에 더 세게 별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판서는 그날로 포도청에 끌려갔습니다. 조정에서의 신문은 가혹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납치하였느냐? 임금의 명도 없이 사병을 동원하였느냐? 관아를 사사로이 이용하였느냐? 이 판서는 처음에는 변명했습니다. 그 아이는 요망한 것입니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일은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증인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건달들도 나왔습니다. 관아를 막았던 하인들도 나왔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러 다녔던 신복들도 나왔습니다. 이 판서의 신복들은 처벌이 두려워 앞다투어 입을 열었습니다. 판서 대감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대감 명령으로 관아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소문을 만들어 퍼뜨리라는 것도 대감 명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온 증인은 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신복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마저 죄송합니다. 나리. 더는 따를 수 없습니다. 이 판서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임금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판서 이명준. 어린아이를 납치하고 왕명을 거역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관아를 이용한 죄. 관직을 모두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여 귀양에 처한다. 이 판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전하, 한 번만 끌어내어라. 300년 이씨 가문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곤장을 맞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유배지로 끌려가면서 이 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때 그 앞에서 허리를 굽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서서 혀를 찼습니다. 권세를 믿고 어린아이까지 건드리다니. 하늘이 무섭지 않았나. 제 발로 망한 거지. 누굴 탓하겠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 판서의 집은 봉인되었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관직을 잃었습니다. 한때 그의 집 앞에서 줄을 서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탐욕과 오만이 부른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한편 임금은 별이를 직접 불렀습니다.
편전 안. 옥좌 앞에 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쇠도 그 옆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비가 누구냐? 모릅니다, 전하. 어미는? 모릅니다, 전하. 그럼 너는 대체 누구냐? 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 임금이 잠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당장 한양에 머물게 하라.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임금은 돌쇠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 아이를 키운 자가 그대요? 예, 전하. 남원 장터의 짐꾼이라 들었소. 예, 전하. 한낱 망난이었습니다. 임금은 잠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망나니가 이런 아이를 키웠소. 전하, 제가 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밥을 먹이고 잠을 재웠을 뿐. 이 아이는 스스로 자란 것입니다. 임금은 그 말을 듣더니 처음으로 빙긋 웃었습니다. 겸손하구나. 그것도 가르친 것이요? 가르친 것이 없습니다. 전하. 허허. 임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돌쇠에게 벼슬 하나를 내리도록 하라.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전하. 신원도 불분명한 장터 짐꾼에게 벼슬을 내리시다니. 아이를 살린 공이 있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임금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별이는 임금에게 물었습니다. 전하, 이 폐옥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임금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별이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별이는 17살이 되었습니다. 한양 최고의 스승들 아래서 공부했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것은 물론이고 역사와 천문과 의술까지 두루 익혔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더 넓어졌습니다. 사람 하나를 보는 것에서 나라 전체의 흐름을 잇는 것으로 조정에서는 나라의 큰 결정을 내릴 때마다 별이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임금도 가끔 별이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별이는 언제나 짧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북쪽 국경에 군사를 더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해 겨울은 예년보다 혹독할 것이고 그 틈에 움직이려는 무리가 있습니다. 임금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별이의 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별이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야기나 하자꾸나. 예, 전하. 행복하냐? 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 아버지가 있으니 행복합니다. 임금은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비가 망난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냐? 전혀요, 전하. 별이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저를 걸음더미 옆에서 안아 올린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임금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폐옥의 비밀을 이제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 그것은 또 다른 날에. 돌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임금이 내린 벼슬은 조그만 것이었지만 돌쇠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남원에 내려가 작은 관청에서 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발벗고 나섰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치이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망나니는 없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그 돌쇠 맞아? 망나니 돌쇠가. 저 분이 돌쇠 씨야. 맞아. 세상에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복내 아주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속은 썩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 아기가 돌쇠를 살린 거야. 둘이 서로 살린 거야. 돌쇠는 가끔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 장터 거름더미 옆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눈이 생각났습니다. 별아, 잘 있지? 그는 빙긋 웃었습니다. 그 얼굴에 예전의 공허함은 없었습니다. 그 얼굴에 있는 것은 오직 따뜻함 뿐이었습니다. 베푼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던 망나니가 거름더미 옆에 버려진 아이를 안아들었을 때 하늘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별이에게 준 것은 밥과 잠자리뿐이 아니었습니다. 온기였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아이에게 건넨 따뜻한 손 하나. 그리고 그 손 하나가 조선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손 하나가 누군가의 전부가 되는 법입니다. 자격이 없어도 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손을 내밀면 됩니다. 하늘은 다 보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